안녕하세요. 전 30대 후반 서울에 사는 남성입니다.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고, 현재 딸아이 하나가 있어요. 전 현재는 아내가 운영 중인 쇼핑몰의 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사장이지 그냥 바지 사장이나 다름없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다 아내가 하고 있고 모든 명의도 다 아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 말이에요. 아내와는 일을 하다 만났어요. 아내님이 잘 나가는 쇼핑몰을 운영 중인 사람이었고, 전 거기서 모델들 사진을 찍어주던 프리랜서 사진작가였습니다. 아내는 예쁜 사람이었고 멋있는 사람이었지만 저같이 가진 거 없고 평범한 남자에게는 꿈만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연애 대상으로도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기는 나 여자로 안 보는 것 같더라. 다들 나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 난린데. 저는 제 주제 파악을 잘하거든요. 나중에 아는 그런 제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뭔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이죠. 몇 번 술을 마시고 밥을 먹으러 다니면서도 연애는 해도 미래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자들은 자기보다 잘난 남자들과 결혼할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랑 결혼하자. 어? 그래서 아내가 결혼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농담인가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진심으로 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진심이야? 어, 나 임신했어. 애 낳고 싶어. 저희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아낸 낳고 싶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젊고 예쁘고 능력 있는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었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꿈만 같던 아내의 프로포즈가 전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신 난 당신이 당신 집안이랑 연 끊어졌으면 좋겠어. 어? 아낸 제가 저희 가족과 연을 끊을 것을 요구했어요. 저희 집이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랑 누나를 힘들게 키우셨는데 그래서 아들인 저에게 조금 의지하셨어요. 둘이 데이트하고 있을 때 어머니에게 종종 전화가 왔었는데 사실 그때마다 아내가 불편한 티를 많이 내긴 했었거든요.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 뭐 호적을 파거나 그러란 말이 아니라 그냥 모른 척 살자는 거야. 명절이라고 내려가고 생일이라고 전화하고 찾아뵙고 그러지 말고 전화 자주 하지 말고 어디 외국에 아들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 아낸 직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아이를 혼자 낳고 그냥 혼자 살겠다더군요. 미혼모로 말이죠. 그냥 모른 척 하라는 거 아니고 자기 어머니 지금 사시는 집에서 조금 괜찮은 집으로 이사 가실 수 있게 내가 집 하나 얻어 드릴게. 그 정도면 어머니나 누나도 오히려 반가워하실 수 있어. 분명 아내의 그 제안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난 불효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이 안 될 수 없었어요. 전 미래가 그닥 보이지 않는 프리랜서 사진작가였고 저희 집은 가난했으니까요. 제 인생에 다시 없을 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누나를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사정을 다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야. 평생 안 보고 살다니. 그게 말이 돼? 그래도 엄마 조금 더 편한 집으로 가고 나도 인생 피는 건데. 엄마가 언제 더 좋은 집 바라셨어? 네 욕심에 지금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버리는 게 아니고 뭐야. 누나는 결사반대했어요. 그리고는 절대 엄마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할 거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찾아가 다 이야기하고 저는 그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그러고 싶다면 나는 괜찮다. 좋은 집 이사 가면 나도 좋지 뭐. 그래도 간간히 통화하고 또 손녀 사진도 나한테 보내주고 하면 좋겠구나. 누나는 제가 어머니에게 다 말했단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엄청나게 화를 내며 전화했지만 옆에서 어머니가 말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나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 잊히지 않네요. 넌 그냥 네 욕심 때문에 엄말 버린 쓰레기 새끼인 거야. 평생 그거 잊지 마라. 전 그렇게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아는 약속대로 어머니가 이사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저에게 줬어요. 전 바로 어머니의 통장으로 이체했고 집을 새로 얻으시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끔 손녀 사진을 보내주겠다는 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아내에게 밉보일까 싶어서 말입니다. 어머니와 누나는 저희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셨거든요. 뭐 엄밀히 이야기하면 못 오신 거죠. 초대를 안 했으니까요. 아내의 지인들과 제 친구들 몇몇만 초대된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물론 작지만 돈은 엄청나게 쓴 결혼식이긴 했어요. 아내가 뭐 결혼식에 쓴 꽃값만 1억이 넘는다는 말을 얼핏 한 게 기억이 나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의 아빠가 되고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사장이 되었어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물론 바지 사장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제 인생은 정말 그야말로 180도 바뀐 겁니다.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사장님 소리를 듣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친구들을 만나 아내 카드로 술을 살 때면 정말 한 몸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야, 너는 진짜 무슨 복이냐?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면 그게 너일 거다. 진짜 비결이 뭐냐? 나도 그런 여자 좀 만나서 인생 역전 좀 해보자. 이 자식 때깔 달라진 거 봐봐. 예전엔 누가 봐도 나 없어요. 나 얼굴에 쓰여 있었는데. 이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다. 야, 그 시계는 도대체 얼마짜리냐?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면 정말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았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어머니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돈이 주는 희열은 정말이지 컸어요. 하은이 오늘 병원 갔다 왔다며? 어, 근데 그냥 조금 체한 거래. 주사 맞고 약 먹고 지금은 자. 애가 체할 때까지 먹이면 어떡해. 아니, 평소에 먹던 정량 줬대. 시터가 딱 정량만 먹였다고 했어. 시터 당장 바꿔. 뭘 그 한 번으로 바꿔 또. 한 번? 우리의 문제에 한 번, 두 번이 어딨어. 당장 바꿔. 알았지? 알았어. 알아볼게. 당신 딸이라 생각하고 내 딸이라고 생각을 왜 해? 내 딸이잖아. 그니까 그 마음가짐을 항상 되새기란 말이야. 가끔 보면 자기 딸 아닌 것 같이 무심하더라. 아내가 말실수한 듯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서 저도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나라의 문제라면 평소에도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그게 말실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휴대폰을 놓고 온 걸 차를 한참 타고 가다 알게 되어 회사로 돌아갔어요. 제자리에서 휴대폰을 찾아 돌아가려는데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퇴근을 안 한 사람이 있나? 분명 제가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하는 말을
작게 중얼거리며 말소리가 나오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말소리가 나오는 곳은 다름 아닌 회의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이지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 아직 모르는 거 확실하지? 하은이 내 딸인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뚝 하고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회의실 안에서 들려오는 그 남자의 목소리는 다름 아닌 저희 쇼핑몰 이사였습니다. 그는 저희 쇼핑몰 말고도 몇 개의 다른 쇼핑몰에 투자하고 이사 자리를 맡고 있는 남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의 인물도 좋은, 그리고 유부남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뭐 안다고 해도 어쩌겠어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포기 못할 거면 그냥 닥치고 있어야지 뭐. 그 정도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뒤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와 아내가 하는 말은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지금 이게 꿈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하은이가 제 딸이 아니란 사실은 말입니다. 그리고 알 일도 없어요. 멍청한 애 골라 결혼한 거잖아, 나. 좀 멍청하긴 하더라. 그니까 자기 부인이나 모르게 단속 잘해요. 우리 마누라도 멍청해. 부잣집에서 온실속 화초처럼 자란 사람이라 세상 물정이라곤 모르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우리한텐 고마운 사람들이네. 아이고, 그러게. 그 뒤로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들의 말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멍하니 서서 듣고 있다 안에서 나오려는 듯한 인기척이 들리자 저도 모르게 발이 움직였어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 자리에 떠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앉아 운전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운전대를 잡고 생각했어요. 물론 당장이라도 다 뒤집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나한테 왜 그랬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싶었지만 아내의 말처럼 전 그 정도 용기가 있는 사람도 또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운전대를 잡고 있었을까요? 저는 모르는 척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만 모른 척하면 여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일이라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을 얼마나 세뇌시켰는지 몰라요. 아빠! 하지만 딸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나오더군요. 여태 제 딸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아니라뇨?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딸아이를 껴안고 울었어요. 아빠, 어디 아파? 아니, 아빠 안 아파. 서럽기도 서러웠지만 이용당했다는 배신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가장 비참했던 건 그런데도 저는 그 사실을 따질 수도 심지어 아는 척을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아내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 일 없는 척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은이는? 제가 들어오고 얼마 뒤에 들어온 아내가 딸을 찾더군요. 재웠어. 하여간 지 아빠가 재우면 바로지 바로야. 내가 재우면 새벽까지 찡찡거리는데. 아내가 고개를 저으며 화장실로 들어가더군요. 그런 아내가 꼴 보기 싫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당연하죠. 부인의 외도만으로도 넘칠 만큼 힘든데 제 딸로 알고 4년 넘게 키워온 아이가 제 딸이 아니란 사실은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힘들었던 건 아내와 그 남자와의 만남이 저보다 훨씬 더 전이라는 사실과 저는 그저 그 둘의 사이에 연막이 되는 존재일 뿐
아내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단 사실이었어요. 그래, 그런 여자가 나 같은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나 같은 놈 뭐 볼 게 있다고. 그렇게 우울함에 휩싸여 있을 때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연락을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혹시나 아들에게 누가 될까 그러신 거겠죠. 저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먼저 연락을 드리지 않았고 말이죠. 제가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이라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지 그런 어머니의 연락이 반가웠습니다. 심지어는 목소리를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걱정이 먼저 앞서긴 했습니다. 연락이 없으시다 하신 거니까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휴대폰 너머 어머니는 이미 조금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웬만하면 전화하지 않으려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전화를 했다. 무슨 일이신데요? 네 누나가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누나가 사고로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닌 저를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집에 오다 사고가 났다지 뭐니? 저를 붙잡고 한참을 우시는 어머니를 무슨 정신으로 달래드렸는지 모르겠더군요. 중간에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나오셔서는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괜찮대요. 고비는 넘겼대요. 어머닌 제 말을 듣자마자 주저앉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어디로 하는지도 모를 감사 인사를 한참을 하시는 어머니를,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하고 살았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시 계세요. 저 애 하원할 시간 돼서 데리고 올게요. 오늘은 시터분이 오시지 않는 날이라 제가 하원을 시켰어야 했었거든요. 어머니를 수술실 앞에 두고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혹여나 아이가 나중에 지 엄마에게 이야기할까봐 입단속을 시켰어요. 하은아, 아빠가 뭐라고 했지? 엄마한테 할머니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알겠지? 엄만 하은이랑 말 안 해. 딸아이의 그 말에 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어머닌 처음 보는 손녀를 너무너무 반가워했습니다. 예뻐 죽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이고, 아이고, 예뻐라.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이가 다 있단 말이냐?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잘 안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딸아이도 처음 보는 제 할머니를 잘 따르더군요. 제 핏줄이든 아니든 4년간 키워온 그 아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이미 전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다잡은 상태였어요. 회복실에서 눈을 뜬 누나가 제 얼굴을 보고 인상을 잠시 찌푸렸지만 제가 안고 있는 딸아이를 보고는 웃더군요. 그곳에 하루 종일 있을 수 없어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간다니까 서운해하던 어머니와 조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던 누나를 생각하니 가족이란 이런 건데 싶은 마음이 새삼 들었습니다. 애 데리고 이 늦은 시간에 어디 갔다 와? 들어가자마자 인상부터 찌푸리고 소리를 지르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다시 괴로운 현실로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은이가 아빠한테 과자 사달라 해서 그런 거야. 아빠한테 화내지 마. 저를 꼭 끌어안으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딸아이를 보며
아내가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군요. 하여간 지 아빠밖에 모르지. 그러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아내와 저는 각방을 쓴 지 좀 됐거든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아내의 말에 신혼이 지나자마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나고나 생각해보니 그냥 저를 사랑하지 않아 저에게 정이라고는 없어 그랬던 건데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닌 그날 이후로 종종 딸아이의 안부를 묻는 문자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문자로 하은이의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어쨌든 그때의 저는 아내와 이혼할 용기도 없었을 뿐더러 딸아이가 저의 친딸이 아닌 걸 알게 되고 나선 더더욱 그럴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단은 아내가 정한 규칙을 따르긴 했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제 가족과 교류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규칙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비치셔도 사진만 보내줄 뿐 데려가거나 보러 오라거나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죄송했지만 저는 참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해외로 출장을 간다더군요. 유럽? 아이, 그러면 하은이 데리고 같이 나가자. 전에 하은이가 TV 보면서 에펠탑 보고 거기 가보고 싶다고 나한테 그랬었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아내는 화들짝 놀람과 동시에 정색을 하더라고요. 내가 일하러 가는 거지. 놀러 가는 줄 알아? 아내의 그 반응에 제가 머쓱해져서 말을 덧붙였어요. 아니, 당신은 일하고 나랑 하은이는 여기저기 다니다 당신 일 끝나면 같이 여행하고 그럴까 한 거지. 당신 되게 팔자 좋은 소리 한다. 부인이 일하러 가서 잠도 못 자고 일할 동안 자긴 여행이나 돌아다니겠다는 소리가 나와? 해외 나가면 스케줄 빡빡해서 나 하루에 서너 시간도 못 자고 일하러 돌아다녀야 하는데? 알겠어. 미안해. 화내지 마. 제 사과에도 아내는 한참이나 속 편한 소리 한다는 둥, 팔자가 늘어졌다는 둥, 인생 편해서 좋겠다는 둥, 온갖 소리를 다 하더군요. 하지만 바로 다음날 출근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낸 그곳에 일하러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 이사님이랑 같이 가시잖아요. 문 팀장이랑 가는 거 아니었어? 무슨 바이어 만나 투자권 이야기한다고 박 이사님이랑 꼭 가야 한다 해서 티켓 그렇게 예약했어요. 자기들끼리 가는 불륜 여행에 제가 따라간다고 했으니 그렇게 화들짝 놀라며 도리어 화를 냈던 겁니다. 이젠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뻔뻔함이 어느 정도까지 가나 궁금해지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아낸 출장 아니 여행을 떠났습니다. 딸아이의 친부이자 불륜 대상인 박 이사와 단둘이 말입니다. 이젠 조금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닥치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하은이랑 시간을 보내시라고 했어요. 시터에게는 오늘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연락했습니다. 급여는 그대로 드릴 거니까 하루 휴가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하은이랑 하루 종일 보내고 싶어 그래요. 시터에게 한 전화를 끊고 회사에서 업무를 마저하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거든요. 엄마의 밥 냄새 말입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나오시더라고요. 누나도 함께였습니다. 누나도 왔어? 제 질문에 누나가 입을 삐죽이며 말하더군요. 너 보러 온 거 아니야. 조카 보러 온 거지. 아무래도 딸아이가 눈에 많이 밟혔나 보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사람 사는 것 같은 날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고 하은이와 누나가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행복
행복해하는 딸아이를 보는 이 모든 순간이 꿈과 같이 행복했어요.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내만 없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더는 하은이의 친부가 아니었고 이런 안락함도 다 아내가 가진 돈에서 나오는 거니 그건 불가능한 일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와 누나는 몇 번이고 손을 흔들고 있는 하은이와 저를 바라봤어요.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아쉬워하면서요. 집사람 몰래 종종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아쉬워 마세요. 언제까지 그래야 한다니? 진짜 걔도 유난이다 유난이야. 애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다. 애 엄마야. 누난 입을 삐죽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돌아가고 딸아이를 재우고 그 큰 집 거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 허하더군요. 아까까지 웃고 떠들고 했던 시간이 마치 전생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이 집이 크네. 그 좋다고 느꼈던 집이 너무 크고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돌아오고 평소와 같은 날들을 보냈지만 그 전과 같이 행복함과 만족감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불러주는 직원들에게 어깨를 으쓱할 일도, 제가 몰고 다니는 차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에게 우월감을 느끼던 것들도 다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당장이라도 아내와 이혼해도 아쉬울 게 없다 생각했지만 딸아이 때문에 그러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쨌든 저는 친부가 아니었고 저와 이혼하면 당연히 딸아이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갈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무기력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누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니? 갑자기 전화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네 와이프가 지금 엄마 신고해서 엄마 경찰서에 계시다잖아. 뭐? 하들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난 도저히 회사 밖을 나올 수 없어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듯 했어요. 낮 시간대였거든요. 전 직원들에게 잠시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한 뒤 회사를 나와 어머니가 계시다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어머님과 딸아이 아내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왜 당신 엄마가 우리 집에 버젓이 앉아있는 걸 내가 봐야 해?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저와 손녀딸이 너무 보고 싶으셨던 나머지 낮 시간대면 아내가 없을 거를 생각하고 잠시 오신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서 들고 말이죠. 내가 미안하다. 그냥 너 좋아하는 반찬만 두고 하은이 얼굴만 잠깐 보고 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무단침입을 하시면 어떡해요? 가만히 보고 있던 경찰이 어이가 없다는 듯 한마디 하더군요. 아니 근데 며느님은 시어머니인 줄 확인했으면 신고를 취소하시든 돌아가시든 해야지. 뭘 처벌까지 바라세요. 말이 시어머니지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남인데요. 전 제 집에 남이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온 거 절대 용납 못해요. 처벌 제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모습에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는 게 이런 감정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나마 남아있는 정마저 정말 다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소름이 끼쳤어요. 너무 화가 나는 마음을 누르고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랑 나가서 이야기 좀 해. 당신이랑 할 말 없어. 당신도 각오해. 내 허락 없이 무슨 짓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내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래, 미안해. 그니까 일단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여기 하은이도 있잖아. 아마 아는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저의 모습을 처음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오더군요.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어? 내 허락 없이? 그래, 그건 내가 미안해. 근데 당신 몰래 계속 만나거나 그랬던 게 아니고, 최근에 누나가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을 일이 있어서 그때 정말 처음 만났어. 결혼하고서. 근데 그때 엄마가 하은이 보시고 너무 보고 싶어 하셨어서 한두 번 보여드린 게 다야. 믿어줘. 그게 만약 사실이라고 해도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온 건 절대 용서 못해. 여보, 시끄러. 당신도 쫓겨나는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경찰서로 들어가더군요. 그 순간 아내가 저를 어떤 취급을 하고 있는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낸 저를 사람 취급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결국 어머니는 벌금을 내셔야 했습니다. 아낸 끝까지 어머니의 처벌을 원했거든요. 경찰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말이죠. 어머닌 정말 저에게 수십, 수백 번을 사과하셨어요. 혹여 아들에게 누가 될까 걱정하시면서요. 그 일을 겪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을 인간이하에 취급을 하며 무시하고 보란듯이 다른 남자와 불륜 중인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지 사장이었지만 전 아내 쇼핑몰의 사장이었어요. 아내 회사의 크고 작은 비리들을 많이 알았습니다. 아낸 중국에서 떼어온 단가 2, 3천 원짜리 티셔츠를 택가리에서 가격을 20배 이상 올려 팔았으며 핸드메이드도 핸드메이드가 아닌 제품들이 거의 다였고 옷의 소재들도 다 속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진을 상당히 많이 남겨먹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모든 자료를 모았어요. 그리고 회사 돈을 함부로 썼던 모든 자료도 모았습니다. 횡령으로 걸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말이죠. 그리고 SNS로 마켓을 열어 카드 결제는 받지 않고 세금 신고도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자료까지 싹 다요. 모아놓고 정리해보니 정말 한 트럭이더라고요. 이걸 다 터뜨리면 아는 정말 한 방에 망하고 또 징역도 살 수 있을 만큼의 범법 행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아내가 가진 재산 중에 제가 빼돌릴 수 있는 것들은 하나둘 빼돌렸어요. 제 앞으로 해놓은 차명 계좌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계좌 안에 있는 돈들을 옮겨놓고 세금 문제로 제 앞으로 해놨던 집 하나를 부동산에 내놔 팔았습니다. 그리고 차도 한 대 팔았고요. 평소라면 금방 걸렸을 수 있지만 그 즈음 안에는 그 박이사와 더 자주 붙어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온 정신이 팔린 상태였었어요. 그 박이사란 사람이 다른 어린 여자가 또 생겼나 보더라고요. 질투와 뺏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아낸 평소보다 더 노골적으로 박이사를 찾았습니다. 직원 중에 눈치채지 못한 직원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전 아내에게만 복수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복수할 준비를 다 끝내놓고서는 그 이사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박희주 씨 남편분이시라고요? 네. 그 이사의 아내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얼굴로 나와서 제 이야기를 하나도 놀라지 않은 얼굴로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저도 이혼하려고 남편 몰래 준비하고 있어요. 여자가 한둘이 아니라서 증거도 차고 넘치고요. 근데 제가 위자료를 더 받으려면 그쪽 딸이 저희 남편 딸이란 증거가 필요한데 그것까지 까도 괜찮겠어요? 조금 망설여졌지만 어차피 밝혀질 진실이라면 또 그들을 확실하게 보내야 제가 딸아이의 양육권을 온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좀 알아봤는데 아내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아무리 친부가 따로 있어도 법적 아빠인 저에게 양육권이 우선시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터트리기만 하면 됐어요. 하지만 막상 실행하려고 하니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몇 년간 같이 살았던 아내였고 제가 사랑하는 제 딸의 엄마이긴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면 안 돼? 하은이 잘 키우면서 가족이랑도 보면서 남들처럼 다른 가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낼 수 있잖아. 제 말을 들은 아내가 픽 비웃더군요. 그렇게 살아서 이런 것들 계속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발전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왜 당신 가족들이랑 가족처럼 지내야 하는데?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랑? 혹시 당신도 나랑 같이 사니까 나랑 같은 급이 된 것 같고 그래? 착각하지 마. 당신 여전히 지금도 내가 버리면 다시 밑바닥에서 그전처럼 살아야 하는 인간일 뿐이야. 왜 그렇게 자꾸 선을 넘고 주제 파악을 못하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고는 제 얼굴도 보기 싫다는 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하고 닫더군요. 아낸 그렇게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렸습니다. 전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계획했던 복수를 실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소비자들이 바로 피해를 본 부분부터 폭로했어요. 다들 들고 일어날 수 있게 말입니다. 사실은 택가리한 원가 2, 3천 원짜리 티셔츠고 자체 제작이 아니라는 것과 소재를 속여서 가격을 올려 팔았다는 것을 인터넷에 자료 쫙 첨부해 올렸습니다. 양심고백 유명 인플루언서 쇼핑몰의 실체라고 자극적으로 제목을 달아 말이죠. 제 예상대로 글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어요. 아내의 쇼핑몰에서 옷을 한 번이라도 구매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한 번 빨고 나면 못 입었다는 둥, 소재가 너무 구려서 만져보고 놀랐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고객 게시판에 쓰면 글이 소리 소문 없이 지어졌다는 둥 하는 이야기들이 불처럼 번졌어요. 매출은 3분의 1, 아니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사과하지 않고 버티던 아내가 자기의 인스타에 장문의 사과문을 썼어요. 구구절절 잘못했고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반성의 글이었습니다. 화가 많이 난 소비자들과 그래도 반성한다니 용서해주잔 소비자들이 싸우고 있을 무렵 전 두 번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뒤에서 소비자들을 욕했던 사내 채팅방의 내용들이었어요. 원래 저런 골빈 애들은 개돼지라 시간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 무시해. 쇼핑몰에서 고작 4, 5만 원짜리 티셔츠로 품질 어쩌고 하는 인생들. 한심하지 않나? 난 조도 안 입는다. 편을 들어주던 소비자들마저 돌아서고 아낸 정말 온 인터넷에서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유포자와 함부로 욕을 하는 사람들을 고소하겠다는 뜻을 발표했지만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누구야? 누구냐고? 대체 누구야? 아내가 사무실에서 집기들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몰래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여차하면 풀려고 말이죠. 매출은 그야말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일하던 회사 직원들이 다 나가고 살던 사무실까지 내놔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쯤 되니 아낸 자신이 정말 망했다 싶었는지 더더욱 박 이사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박 이사는 그걸 받아주는 듯 했고 말이죠. 어차피 몇 년 좀 조용히 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힐 때쯤 다시 투자받아 다시 나올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박 이사에게 집착했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만을 기다렸어요. 아내가 이제 터질 게 다 터졌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말입니다. 아내의 공금 횡령 자료와 마켓을 열었던 상품들을 현금으로만 받고 세금 신고하지 않은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인터넷에 올렸어요. 또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조용해지던 소비자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 괘씸하다며 사기죄로 단체 소송을 진행했어요. 소재를 속여 판 건 명백한 사기가 분명했으니까요. 그쯤 되니 박 이사도 더 이상 아내를 커버쳐줄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에게 이별을 구한 것 같았습니다.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들었거든요. 나한테 하은이 있는 거 알지? 너 숨겨둔 딸 있다고 내가 만천하에 까발리면 어쩔 건데? 아, 그럼 나만 죽는 줄 알아? 너는 뭐 지금 미혼이냐? 너도 유부녀잖아. 너도 바람나서 딴 남자를 남편이라고 속이고 천하에 쌍년 되는 거야. 너도 죽어. 이 개자식아, 나를 이렇게 버려? 어차피 너도 나 돈 보고 만난 거잖아. 난 너한테 해줄 만큼 해줬어. 뭣도 없는 년 이만큼 누리게 줬으면 고맙다고 절은 못할지언정. 어디서 화를 내?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가만히 안 두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뭘 할 건데? 아! 아내는 너무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듯 크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박 이사가 자리를 떠나고 아내 회사 안에 있는 집게들을 다시 던지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가 나를! 그땐 아직 유포자가 잡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낸 누가 자신의 이 치부를 다 까발렸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고소가 진행되고 탈세와 횡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동안 세간의 관심이 꺼지지 않도록 제가 그 전에 아내가 직원들에게 갑질하며 욕하는 영상 몇 개를 더 풀었어요. 아낸 정말 갑질녀, 사기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초범이고 전적도 없는 사람이라 원래라면 벌금이나 그냥 집행유예 정도 나올 사안이 본보기를 주자는 차원에서 징역형이 나왔어요. 아내의 재산은 내지 않은 세금만큼은 나라의 환수가 되었고 나머지는 사기죄로 소송을 건 소비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내 앞으로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제가 제 앞으로 돌린 것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즘 최초 유포자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제가 해외 서버를 우회해서 자료들을 올렸기 때문에 아는 해외 IP로 더 이상 출처를 알 수 없다는 결론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장을 아내가 받았을 때쯤 아내를 면회갔어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를 이렇게 버려야겠어? 나 하은이 엄마야. 당신 하은이 엄마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 내 덕에 그동안 많이 누리고 살았잖아. 그런데 빈털털이 됐다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조강지쳐 버리는 거 너무하지 않아? 자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 이제 자기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리고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 그것도 다 내 거잖아. 그건 위자료로 받을게. 무슨 위자료? 하은이 내 딸 아니잖아. 그 말에 아내가 멈칫하더군요. 정말 놀란 듯 보였습니다. 내가 모르는 줄 알았어? 박 이사랑 결혼 전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고 나는 그저 이용당할 연막에 불과했다는 거? 미안, 미안해 여보. 근데 나 이제 진짜 당신이랑 하은이만 보고 살 수 있어. 당신도 하은이 예뻐했잖아. 원래 나은정보다 기른정이 더 큰 거잖아. 하은이 내 딸이야. 그니까 하은이 우리 딸이야. 아니,
내 딸이야. 아내는 그게 무슨 소리냐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하은이,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이랑 이혼하고 내가 하은이 잘 키울 거야. 내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들 물어줘야 할 것들 물어주고 남은 것들 정리해서 하은이랑 살 집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하은이랑 나랑 둘이 살 거야. 그니까 이혼을 하겠다는 이야기야? 진짜 나를 버리겠다고? 잘못을 한 건 당신이고 난 그걸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남의 딸을 혼자 키운다고? 내 딸이라니까? 당신 딸이 아닌데 당신이 키우는 게 말이 돼? 하은이 내 딸이야. 당신이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엄마 노릇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그러지 말고 진짜 소송 가기 싫으면 조용히 합의해. 아내는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군요. 잠깐, 혹시 당신이야? 그러고는 뭔가 깨달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뭐가? 전 시치미를 뗐고요. 당신이 이 모든 걸 다 터트린 사람인 거야? 전 아내의 말에 가만히 아내를 보고 있었어요. 대답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 그래. 그러면 다 말이 되네. 내부 사정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나는 왜 당신을 의심 못했지? 아내의 그 말에 제가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난 당신이 주는 이 모든 것들 가만히 감사하게 누리고만 있을 줄 알았던 거겠지 뭐. 찍소리 못하고 주인이 던져주는 뼈다귀만 받아먹는 개새끼처럼. 제 그 대답에 아낸 제가 그랬다는 거에 확신을 가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이 미친 새끼야. 너지? 너 맞지? 너 진짜 내가 죽여버릴 거야. 어? 나라고 대답 안 했는데? 증거 있어? 그렇게 말하고는 씩 웃으며 나왔습니다. 아내의 엄청난 비명이 안에서 들려왔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확실한 유책 배우자이다 보니 그럴 수 있었어요. 엄청난 위자료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하자 아낸 자신이 먼저 양육권을 포기할 테니 합의해달라고 연락하더군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이지 상종 못할 여자라고 말이죠. 박 이사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박 이사 역시 지금 징역을 살고 있어요. 알고 보니 그도 여러 쇼핑몰을 내주는 과정에서 횡령과 탈세, 그리고 온갖 사기를 많이 저질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바람을 피운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던지라 이혼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긴 했어요. 그 덕에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었다고 박 이사의 부인, 그니까 이제는 전부인 되신 분이 고맙다고 인사를 한번 하시러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하은이를 보게 되었는데 가만히 머리 쓰다듬어 주시더군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죠. 하은이랬나? 네. 참 예쁘게 생겼다. 아빠 말 잘 듣고 알겠지? 제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이는 하은이를 보고 박이사 전부인이 돌아섰습니다. 그분은 그 이후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전에 정리해뒀던 재산과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어머니는 그때 들였던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함부로 쓸 수 없으셨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은이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친딸이 아닌 걸 이젠 어머님도 누나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친손주처럼 생각하시고 예뻐하십니다. 원래 기른 정이 더 무서운 법이야. 나도 몇 번 봤다고 이렇게 정이 들었는데. 하은이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말이죠. 그리고 전 취직을 했어요. 물론 바지 사장이었지만 잘 나가는 쇼핑몰의 사장이었던 경력이 쓸모가 있긴 하더군요. 크진 않았지만 이제 막 점점 인기가 생기고 있는 쇼핑몰에 경력직으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내의 쇼핑몰을 운영하며 배운 노하우들과 실수하거나 놓쳐선 안 될 것들을 공유해가면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다행히 제가 들어오고 나서 매출이 쑥쑥 느는 바람에 성과급도 받았고 말입니다. 제 능력을 인정받으며 정당하게 보상받는 거. 그것만큼 행복하고 성취감 있는 일이 또 없는구나 하고 느끼고 있어요. 아, 아내는 금방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큰일이긴 했지만 초범이고 어떻게 보면 탈세도 사기도 이미 보상하고 한수해 갔기 때문에 오래 살 죄는 아니긴 했어요. 아낸 나오자마자 박이사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도 망했다는 걸 확인하고 자신에게 정말 미래가 없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고 말이죠. 내가 용서해 줄게. 참 뻔뻔하죠? 용서라뇨? 뭘 용서해 준다는 거야? 난 당신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게 없어? 당신이 나 망하게 만든 거잖아. 당신이 나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로 만들었잖아.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당신이 여태 잘못 산 탓이지. 당신이 저지른 죄야. 남 탓하지 마. 아내는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지만 참는 듯 했습니다. 나 다시 금방 재기할 수 있어. 나 정도 유명세면 더 그렇다니까? 그니까 여보, 나 용서해주고 이번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예전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 당신도 남의 돈 벌어먹고 사니까 힘들지? 그 큰 집에서 작은 집 사니까 답답할 거 아니야. 전 아내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 픽 웃었습니다. 아내가 왜 웃냐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난 지금 내가 정당하게 일한 만큼 버는 게 좋아. 그리고 많지 않아도 제법 벌고 있고. 전에 그 큰 집은 사람 냄새 안 나 쓸쓸했는데 지금은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 하은이가 기다리고 있다 반겨주고 맛있는 집밥 냄새도 나고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 난 지금이 훨씬 행복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정말 단 하나도 없어. 그니까 재기하고 싶으면 당신이 당신 힘으로 혼자 해. 어차피 나 같은 거 별로 필요로 하지도 않았었잖아. 제 그 말에 아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저를 설득해도 제가 꿈쩍도 하지 않자 마지막엔 욕을 하며 돌아섰어요. 두고 봐. 난 다시 일어설 테니까. 그때 가서 빌면서 다시 살자고 해도 소용없어. 아낸 하은이 안부를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네요. 아낸 SNS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또다시 쇼핑몰도 열었지만 욕 말고는 그 어떤 관심도 받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아내의 옷을 사주지 않았고 아내에게 광고를 주지 않았습니다. 금방 다시 재기해서 다시 예전처럼 살 거라던 아내의 꿈은 역시나 꿈에 불과했어요. 아직 굉장히 열심히 뭔가 하는 듯 보이지만 한번 돌아선 민심은 다시 얻기 힘든가 보더라고요. 사실 아직도 밉긴 하지만 그래도 제 딸의 엄마인 만큼 아주 망가지진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신 차리길 바라고 있어요. 그게 하은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니까요. 저와 저희 어머니 그리고 하은이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말이에요. 분에 맞지 않는 것을 욕심내고 바라다 불행해 본 적이 있어 그런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너무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이게 행복이지 싶습니다. 오늘 하은이가 피자를 먹고 싶다고 문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사가려고 합니다. 요즘 먹고 싶은 게 많아져서 큰일이에요. 어머님 클 때라 괜찮다고 하는데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은 적당히 먹었으면 좋겠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뭔가 깨닫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많은 아줌마입니다. 저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이 있을까요? 사연을 들어보면 기막힌 사연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지만 저 또한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기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아무도 없는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는 심정이어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사 여기에라도 사연을 보냅니다. 생각해보면 딸에게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엄마 아빠 사랑받으며 좋은 것만 먹고 입어도 모자랄 노릇이었는데 제 딸은 오직 제 아래에서만 자랐거든요. 다 제가 남자를 잘못 만난 탓이었어요. 대학교에서 만난 남자친구였던 딸아이 아빠는 학과에서 무척이나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딜 가나 바르고 단정한 모습으로 저를 포함한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참 괜찮은 남자람 소문이 돌고 있었죠. 그런 사람이 제가 마음에 든다며 연애를 하자고 했을 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자친구가 손을 잡고 다니면 학과의 여자친구들은 대놓고 표현은 안 해도 저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듯 했죠. 연애하는 내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연애를 해본 적은 있었지만 성인이 돼서 처음 만나는 남자친구였어요. 하지만 주변의 다른 친구들에게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남자친구는 맨날 연락이 안 돼. 난 좀 더 자주 보고 싶은데 만나자고 하면 주말에 보면 안 되겠냐는 등 어떻게든 미루려고 난리더라. 와 같은 불평불만만 가득했던 것에 비해 제 남자친구는 단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문제로 서운함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희지야, 우리 내일은 너 가고 싶다던 수족관 갈까? 내가 미리 표 사놨어. 오히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먼저 챙겨주며 말 그대로 공주님 모시듯 대접을 해주었어요. 어린 마음에 치기이고 한 번도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적 없었지만 전 당연히 남자친구와 시간이 지나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땐 그게 제게 당연했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그래서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도 당연히 예기치 못한 임신이었기에 당황하긴 했지만 두려움보단 그럼 생각보다 결혼을 빨리 하겠다라는 속 편한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도 설마 남자친구가 임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곤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굉장히 떨떠름한 반응이었죠. 임신을 했다고? 아이, 큰일이네. 우리 그럼 일찍 결혼해야겠다. 그치? 나도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얼른 부모님께 알리고 인사드리고 해야지. 예상 밖의 반응이었던지라 조금 놀랐지만 남자친구가 절 버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안. 오늘 바빠서 못 만나겠다. 다음에 보자.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때부터 눈에 띄게 저와의 만남을 피했습니다. 전 어떻게든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공부해야 한다, 친구랑 약속이 있다, 부모님이 아프다 등등 남자친구는 각양각색의 변명을 꺼내 저와 만나려 들질 않았습니다. 그전과는 너무 다른 태도였죠. 애가 있는 것에 대해 부모님에겐 말씀도 못 드리고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만 조용히 이야기하면서 남자친구의 반응까지 이야기해 주었더니 친구들은 야, 너 대체 어떻게 하려 그래? 얼른 더 늦기 전에 부모님한테 말씀드려. 근데 네 남자친구랑 그놈은 진짜 못됐다. 딱 봐도 발목 안 잡히려고 너랑 멀어지려는 거 아니야? 라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어요. 부모님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했지만 미련하게도 남자친구를 욕하던 친구한텐 아니야, 오빠도 당황스러워 그런 걸 거야. 금방 연락 올걸? 이라며 남자친구 편을 들었습니다. 참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리석었죠. 그러나 남자친구는 저의 임신 사실을 안 지 약 한 달째 돌연 대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락처까지 전부 바꾸어 버렸어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연락을 안 받고 같은 동기한테 물어봐도 남자친구는 하늘로 사라진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아무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는 당시 제 집을 알고 있었지만 전 남자친구의 집을 몰랐기에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공부고 뭐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억지로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들어도 계속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배 한편이 알싸하게 아픈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기분 탓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는 미룰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2달이 되기 좀 전에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집이 정말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부모님은 무조건 애를 지우라면서 너 그 애 낳으면 너 더 이상 우리 딸 아니다. 라며 독한 말도 하셨죠. 그리고 그 남자친구 집을 찾아가서 행패 아닌 행패를 부리셨어요. 지금에 와선 부모님의 행동들이 이해가 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그만하라고 계속 말렸던 것만 생각나네요. 남자친구 부모님도 수술비와 위로금은 조금 챙겨줄 테니 아이를 지우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저 역시 아이를 지울 생각도 하긴 했어요. 왜 안 해봤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남자친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한편 너무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이미 멀쩡히 제 뱃속에 살아 숨쉬는 아이를 저 편하자고 죽이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전 친구 집,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며 부모님 눈을 피했습니다. 어차피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님도 어찌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은 제 착각이었어요. 만삭의 배로 집에 다시 들어가자 엄마는 알아누우셨고 아버지는 저를 내쫓았습니다. 내가 그리 말렸거늘? 기어이 다신 집에 찾아오지 말아라. 나도 부모 말 안 듣는 딸은 필요 없어. 엄마, 아빠! 아버지는 제 앞에서 모질게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만삭의 몸을 이끌고 친구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엄마가 친구 편으로 작은 원룸 얻을 돈과 생활비 조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아마 엄마도 제가 걱정은 되셨을 겁니다. 그때부터 전 뱃속의 아이와 홀로 원룸에서 살아갔죠. 대학은 당연히 자퇴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금전적인 문제로 심하게 허덕이질 않다 보니 다른 게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바로 고독이었어요. 엄마가 해주던 김치찌개도 그립고 가끔 주말에 아빠 손잡고 공원에 가던 날들도 그립고 비록 저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너무 행복한 연애를 하게 만들어줬던 남자친구가 그리웠습니다. 밤에 울기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원래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긴 했지만 정말 이 땅 아래 이제 더 이상 내 편이 없구나라는 감정을 실감하다 보니 숨이 턱 막히는 것 같고 그나마 그때 제가 버텼던 건 친한 친구 한 명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남자친구와 임신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남자친구 욕을 했던 그 친구였어요. 희지야, 너 애 낳으면 꼭 나한테 연락해. 그래서 그런지 우스운 이야기지만 출산을 위한 진통을 겪을 때도 문득문득 그 친구가 생각이 났을 정도였죠. 제가 가장 약하고 힘들 때 저에게 관심을 보여준 친구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고난의 시간을 견디며 10개월을 딱 채우고 저는 딸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애를 낳고 나니까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고 참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몸조리 대충 하고 나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친구는 나도 육아는 잘 모르지만 너 언제든지 하소연하고 싶은 거 있고 그러면 우리 집 와. 나 혼자 사니까 편하게 놀러 와도 괜찮아. 라며 제게 너무도 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솔직히 애를 낳을 거라고 결심했고 실제로 낳긴 했지만 당시 제 나이가 22살이었어요. 애엄마가 되기에는 준비도 안 되어 있었는데 친구가 그런 저에게 유일한 숨쉴 구멍이 되어주었습니다. 미정아, 나 놀러 왔어. 우리 딸도 데리고. 어머, 얘가 네 딸이야? 너 닮아서 그런지 너무 귀엽다. 아유, 이뻐라. 고생 많았지. 얼른 여기 앉아. 같이 차 마시자. 친구도 자기 시간을 가지고 싶을 테니 자주 가진 않았습니다. 처음 애를 낳고 소개해주기 위해 한 번 가고 그 이후부터는 한 달에 많아야 3번 정도 친구네 집에 갔어요. 하지만 친구 덕분에 기댈 곳이 생긴 건 좋았지만 그 외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아직 갓난애기인 딸을 두고 일할 수가 없었던 거죠. 모아둔 돈은 점점 떨어져만 가고 욕심 아닌 욕심이지만 저야 라면만 끓여 먹고 산다 치더라도 딸아이만큼 맛있는 거 먹이고 예쁜 옷 입히고 싶었는데 맛있는 음식이랑 예쁜 옷은커녕 당장 끼니를 때울 밥을 살 돈조차 없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참다 못해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저와 딸을 보자마자 무척 놀란 기색이었어요. 엄마는 아버지가 저를 볼까봐 일단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근처 공원에 가선 어째 지내는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엄마 앞이라 그런지 저도 마음이 놓여 그만 엉엉 울며 너무 힘들다고 말했어요. 아휴, 그러니 애 낳지 말라 했잖아. 일단 이 돈으로 버티고 있어. 엄마가 다달이 돈 붙여줄 테니까 알겠지? 아이 잘 먹이고. 엄마가 있기에 너무도 다행이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그날부터 꼬박꼬박 돈을 보내주셨고 덕분에 저도 아기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들킨 건지 어느 날부터 돈이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친구도 제 상황을 알긴 했지만 걔도 돈이 없는 처지라 제게 빌려줄 수도 없었지요. 정말 비참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는 배고프다고 울어대지 전 일을 나갈 수가 없지. 가게 수십 곳을 전전하며 애 없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저를 써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친구가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어느 날 저를 부르더군요. 내가 잘 아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 차에만 타면 돼. 그럼 돈 벌 수 있어. 너 한번 해볼래? 지금 돈 급하잖아. 정말 친구의 말처럼 친구 아는 오빠의 차만 타면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하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바로 보험 사기였습니다. 일부러 신호위반하는 차량이나 음주운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그런 사기요. 변명을 하자면 나이도 너무 어렸었고 살려면 뭐든지 했어야 했거든요. 한마디로 세상 물정을 몰랐던 거죠. 망설임도 있었지만 딸을 생각하면 저는 차에 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죄의식 없이 보험 사기를 치다 보니 꼬리가 밟히게 되었어요. 처음 꼬리가 밟혀 경찰서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난 건 저희 딸아이였습니다. 이제 우리 딸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일을 선뜻받은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자책도 컸습니다. 결국 그 일로 전 교도소를 다녀왔어요. 철창 안에 갇힌 신세가 되다 보니 그제야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나쁜 짓을 했는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무엇보다 교도소엔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적응도 못했고 매번 괴롭힘 당하며 한쪽 구석에서 자야 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함부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부터 돈을 뺏으려는 사람들, 절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사람, 심지어 너무 무섭고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온 사람.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다 보니 하루하루 사는 게 살얼음판과 다름없었어요. 제가 살다 온 세상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한 세상이었는지 저절로 알게 되더군요. 그럴 때마다 생글생글 웃고 있던 딸의 얼굴이 생각나서 얼마나 숨죽여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저를 무척 괴롭혔습니다. 저희 방장으로 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저를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던 여자였어요. 금융사기로 들어온 여자였는데 텃세가 심했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난히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제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나 뭐라나. 제 걸음걸이 하나까지 지적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저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잔 금융사기를 크게 치고와 피해자들도 많았는데 그것에 어떤 죄의식도 못 느끼는 듯 매일같이 자기가 어떤 사기를 얼마를 벌었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랑 삼아 늘어놓곤 했습니다. 으유, 돌대가리들. 어떻게 그 뻔한 수법들을 모르는지 속아 넘어가는 게 너무 웃겨 죽겠더라니까. 하기야, 사기도 머리가 똑똑해야 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똑똑했냐면 우리 엄마가 한글을 알려주지 않아도 척척 읽고 수학 공식도 막 혼자 적고 그랬대. 오죽하면 집 나가는 우리 아버지가 똑똑한 나 두고 가는 게 제일 한이라 했다나 뭐라나? 아무튼 내가 대학만 갔음 아마 최소 국회의원쯤은 됐을 거야. 그 여자의 허세어린 말들을 듣고 있자면 정말 인간이 아니라 악마란 생각이 저절로 들곤 했습니다. 그 여자는 피해자들을 향해 멍청하단 말을 서슴지 않았고 다음에 교도소에서 나가면 크게 한탕 칠 거란 말과 함께 계획들을 구구절절 늘어놓았습니다. 또 자기가 이 땅에서 대장이 되고 싶었는지 그 대장을 하기 위해 툭하면 사람들을 부려먹고 약해 보이는 여자들을 괴롭히곤 했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어 들어왔으면 조용히 반성하고 나갈 노릇이지 왜 여기서까지 사람들을 쥐어잡고 왕행세를 하려는 건지 한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 앞에선 그런 티를 낼 수가 없었죠. 더 맞지 않기 위해 그저 몸을 웅크리고 명령에 복종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너 한번 여기 엎드려봐. 저보고 바닥에 엎드려보라는 거였어요. 또 뭔 짓을 하려나 싶어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아마 저를 밟거나 하며 아프게 하려는 게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결국 무서움에 떨면서 제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몸이 아파요. 제발 저 좀 냅두세요. 저 그냥 조용히 있다 나갈게요. 야, 내가 너한테 뭘 어쩐데? 그냥 엎드리기만 하라니까.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아, 그만 좀 하라고요. 그날은 저도 참지 못했습니다. 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고 싶었던 걸까요? 그 방장 여자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비명 같은 제 목소리에 역시나 방장 여자의 표정이 한순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얼굴색마저 불그락 푸르락 변하더니 그 다음은 더 쓸 수가 없어요. 전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울음소리까지 참아가며 자야 했습니다. 제게 울음소리 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날부터 전 방장 여자의 눈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비굴하게 살아야 했어요. 그 여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았죠. 그게 교도소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불쌍히 여기기도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저 혼자였어요. 너무나 지옥 같았지만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점이 있었다면 교도소에 있는 동안 엄마가 아버지를 설득해 딸아이를 돌봐주셨다는 거 그뿐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오는 날 전 이제 그 방장 여자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해방이라 생각하며 철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 딸아이 얼굴이 떠올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딸을 어떻게 맞이하실지 곧바로 내쫓기진 않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엄마도 아버지도 저를 집안엔 들여보내주셨어요. 전 들어가자마자 몰라보게 커진 딸부터 안아들었습니다. 절 향해 방실방실 웃는 어린 딸을 보는 순간 교도소에서 고생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고 저도 모르게 딸의 보리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 아버지의 엄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딸 데리고 나가라. 여보, 그냥 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 희지 고생도 많이 했는데 몸 마른 것 좀 봐요. 응? 나랑 어제 얘기했잖아요. 조용히 하네? 난 교도소 다녀온 딸 둔 적 없어. 당장 네 딸 데리고 나가라. 아버지. 저도 제가 부모 마음에 못을 박은 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나요? 제가 부모라도 교도소 다녀온 딸을 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애까지 낳고 거기다 그런 무서운 곳까지 다녀왔는데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절박했던지라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말 안 들은 것도 다 제 잘못이고 사기를 친 것도 다 큰 죄예요. 그래도 저 한 번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여기서 먹고 자게만 해주면 애가 크면 알아서 나갈게요. 제발 그렇게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두 손 모아 비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허나 아버지는 여전히 단호하셨습니다. 엄마까지 나중엔 나서서 아버지를 붙들고 울고 소리까지 지르셨지만 전 이미 눈밖에 난 자식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건 엄마가 원룸 얻을 돈을 구해줘서 그 돈으로 몸 눕힐 곳은 구할 수 있었단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에 힘든 일들이 시작되었죠. 힘들고 외로웠지만 제가 뿌린 씨앗이라 생각하고 참아냈어요. 저는 그냥 오로지 제 딸 하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일을 할 수 있던 식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10시간씩 설거지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애까지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하려 그래? 딴 데 알아봐.
제발 부탁드려요. 애 맡길 만한 곳도 없고 설사 있어도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 일에 방해 안 가게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게요. 그땐 쪽팔림 같은 것도 못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히 제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어 그분의 도움을 받아 몇 년간 정말 뼈가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그나마 애가 어린이집을 다닐 정도로 큰 뒤에는 낮 시간 동안 혼자 일을 할 수 있어 훨씬 편해졌고 돈도 꽤 모은 뒤엔 고물이 돈이 된다는 말에 포터까지 하나 장만했어요. 식당 일은 벌이가 아주 좋지 않았기에 종종 고물과 폐지를 주어 팔곤 했는데 그걸 몇 번 하다 보니 차라리 고물과 폐지를 줍는 게 생계에 더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여자로서의 삶은 제게 사치였습니다. 성인이 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전 여자가 아닌 엄마로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다행인 점 하나 있다면 딸이 너무나도 어른스럽다는 것이었어요. 중학교에 가고 나서부턴 엄마, 내가 꼭 엄마 호강시켜 줄게. 라며 그 어린애가 코피가 터질 때까지 공부해서 제가 엄마 호강보다 네 건강이 우선이야. 라고 말릴 정도였으니까요. 매학기 성적표를 가져오면 무조건 1등급. 성적은 늘 전교권이었습니다. 당연히 딸아이가 무리할 만큼 공부를 하는 건 바라지 않았지만 한편으론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 열심히 한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제 호강은 둘째치고 부디 제 딸은 저를 닮지 않아 대학 가서 건전한 연애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평범한 대학 생활을 즐기다가 나중에 좋은 곳에 취직해서 저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가 못다 이룬 것들을 제 딸에게 바랬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내 자신의 행복보다도 자식이 행복한 것이 배 이상은 크게 와닿는다는 것을요. 딸이 그렇게 열심히 사니 정말 몸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 하루만 쉬고 싶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드는 순간에도 딸 생각을 하면서 버텨 나갔어요. 딸아이는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한편 교우 관계도 좋은지 종종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왔는데 아빠 없이 자란 티 하나 없이 무리의 중심이 돼서 친구들과 지내는 걸 보면 표현은 안 했지만 괜히 제 가슴 한구석이 벅찬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힘겨운 입시 기간이 지나고 제 딸은 여대 중 최고 명문이란 이화여자대학교에 당당하게 최소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딸은 대학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꼭 이화여자대학교에 가고 싶다 노래를 불렀었는데 면접을 잘 못 본 것 같다며 결과 발표하기 전까지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결과로 보고 저나 딸이나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그간의 모든 노력과 고생들이 영화관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은 절 아는 채로 엄마 너무 고마워 라고 이야기했고 전 어른스럽게 그리고 엄마이니까 더 좋은 말로 딸을 축하하고 위로해줬어야 했지만 아마 이렇게 어른스럽고 착한 딸을 품기에는 제가 너무 철이 없었나 봅니다. 딸의 고맙다는 말에 오히려 더 목이 메어 어깨에 얼굴을 묻고 간신히 우는 소리만 참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대학교 입학 이후 딸은 어느 때보다도 신나는 얼굴로 대학에 다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장학금 받겠다고 하는 거. 대학만큼은 편하게 다녀. 등록금도 네 용돈도 엄마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라며 기꺼운 마음으로 전 딸아이의 모든 생활비를 대주었어요. 고등학교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가고 싶던 대학에 가게 된 딸아이가 적어도 졸업할 때까지만은 편하게 살았으면 했어요.
딸아이는 확실히 얼굴이 한참 피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이 강의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 있지? 교수님도 너무 재밌게 말씀하시고 강의 내용도 쏙쏙 들어와. 어제 친한 동기 하나가 술 마시자고 해서 술집에 갔는데 너무 신기했다? 사람들도 많고 시끄럽고 그런 데는 처음 가봐. 딸은 귀가할 때마다 늘 저를 붙잡고 그냥 뭘 했는지를 대강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늘어놓는 표정도 너무 밝았고 얼른 내일이 와서 또 강의를 듣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전 그대로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2학년이 채 되기도 전 저를 붙잡고는 엄마, 미안해. 나 임신했어. 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입학 초반에 미팅으로 만난 남자친구와 사고를 친 모양이었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저절로 과거의 제가 겹쳤습니다. 정말 제 모든 게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 부모님 생각도 났죠. 딸아이를 낳은 것에 일절 후회는 없지만 적어도 부모님 입장에서 애를 낳겠다던 제가 얼마나 속이 터지고 슬펐을지를 마음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 딸에게 지우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전에 제 부모님이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딸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인생을 딸까지 살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절대 안 돼. 무조건 아이 지워야 된다. 엄마, 나 낳고 싶어. 결혼도 하고 싶고요. 안 된다고. 절대 안 돼. 내가 홀로 널 키우면서 힘들었던 거 모르지 않잖아. 아직 준비도 안 된 네가 청춘 버리고 애 낳겠다는데 그걸 허락할 엄마가 세상에 어딨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엄마 말 좀 들어줘. 엄마, 나 지금까지 엄마 실망시킨 적 없잖아. 이번에도 내 선택 그냥 믿어주면 안 돼? 나 정말 잘 키울 자신 있어. 엄마도 나 낳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행복했잖아. 전 딸에게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했는지, 홀로 딸을 낳고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구구절절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부모 자식은 닮더라고요. 딸아이는 절대 애를 못 지운다면서 가출까지 감행하며 저에게 반대했어요. 제발 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랬는데 정말 사는 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다행히도 딸아이 남자친구는 애를 낳고 같이 키울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만나봤어요. 명문대생이기도 했고 저한테 말하는 거 하나하나 보았을 때 예의 있어 보이는 게 솔직한 심정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딸아이가 애를 낳지 않는 게 저에겐 최선이었어요. 하지만 딸은 애를 지우는 쪽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배가 불러올 거였기 때문에 저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어느 날 딸아이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아이 남자친구는 제게 무릎을 꿇었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호소했어요. 어머님, 제가 못나서 이런 짓 섣부르게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 따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결혼한다면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전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할 계획이고 그러기 위해 지금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하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어떻게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자신이 어느 기업에 취직을 할 생각인지, 취직 후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꼼꼼하게 하나씩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걸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나열해 나갔어요.
어투로 보나 태도로 보나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게 틀림없었고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준비도 확실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딸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인 것처럼 보였어요. 딸아이 남자친구는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저를 찾아왔고 매번 같은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저도 딸아이의 결혼을 허락할 수 있었죠. 딸아이는 제 허락을 받자마자 그간 마음고생이 많았는지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엄마, 허락해줘서 고마워. 나 정말 잘 살 거야. 엄마가 키운 이쁜 딸이니까 나 믿어줘.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딸아이는 감격한 듯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고, 저도 그때는 딸아이 눈물을 보고 덩달아 울컥해서 딸아이를 안고 함께 울었어요. 사실 딸아이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저도 딸아이에게 실망한 나머지 인연을 끊자는 식으로 말까지 했고, 딸아이가 제게 다가오려 해도 밀어내버렸거든요. 그런데 막상 허락을 하고 나니 그간 얼어있던 마음이 녹았는지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결혼 준비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딸이 부른 배로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아야 했기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 했지요. 시작 자체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딸아이를 최대한 격려하며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사돈될 사람도 확인했어야 하니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한식집으로 들어가 자리를 찾았습니다. 허나 순간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딸아이 남자친구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은 제가 반년간 교도소에 있을 때 같이 수감되어 있던 방의 방장으로 저를 괴롭혔던 여자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신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는데 이렇게 만나니 정말 사람 인연 참 즐기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세월이 지났지만 그 표독스러운 표정도 여전했습니다. 전 할 말을 잃고 멍한 얼굴이 되어 그 여자를 쳐다보았어요. 저 여자에게 당했던 일들이,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꿈속에서도 저를 괴롭히던 저 여자의 인매와 비웃음이 다시금 상기되면서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괜찮아 보였던 딸아이 남자친구까지 갑자기 의심이 됐어요. 혹시 일부러 딸이랑 결혼하려고 수작을 부린 것은 아닐지, 임신 자체도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을지, 진짜 저 역시 그렇게 내세울 거 없는 집안이라 딸아이한테 미안하지만 저렇게 사기꾼 부모를 두고 있는 아들한테 제 딸을 보낼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먼저 아는 체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우리 아들이 갑자기 어느 집 딸이랑 사고를 쳐서 결혼한다 하길래 대체 부모가 누군가 싶었더니 아이고 기가 막혀 진짜. 아니 이런 집안에 내 아들을 장가 보내야 한다는 거야?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 딸도 예비사위도 모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허나 저는 섣불리 입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건 딸도 예비사위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웃기게도 그 여자는 제가 할 말에 자신이 먼저 나불거리더군요. 아니, 난 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 정말 몰랐네. 미안하지만 난 이 결혼 허락 못해. 무슨 저런 여자 딸이랑? 엄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세요? 가만히 있어라. 다 엄마가 이유가 있어 그러는 거니까. 넌 저 집안 애랑 절대 결혼 못한다. 당황한 딸아이 남자친구가 먼저 그 여자를 말리고 나섰지만 그 여잔 계속 나불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여자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마도 제가 이성을 잃게 된 건
그 여자가 제 딸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으이구, 이 인생 더럽게 살더니 딸도 저렇게 망나니처럼 키워놨네. 딸이라도 잘 키우지 그랬어. 제 딸을 위아래로 훑으며 쯧하고 혀를 차는 것이 도저히 그 꼴을 두고만 볼 수 없어 성큼성큼 다가가 상에 올라가 있던 김치 그릇을 그 여자 얼굴에 철퍽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딸아이 손을 잡고 나왔죠. 엄마, 엄마 대체 왜 그래? 딸아이는 당황한 얼굴로 저에게 물었고 전 도저히 대답해 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실 네 남자친구 어머니 되는 사람이 나 교도소 있을 때 같은 방에 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나요? 그래서 최대한 말을 돌리고 그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밝혀질 건 밝혀지더라고요. 차라리 제 입으로 이야기할 걸 그랬습니다. 엄마 나 사기쳐 키운 거였어? 며칠이 지난 뒤에 딸아이 입에서 나온 말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알았냐고 저답지 않게 딸을 다그쳤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가 김치를 얻어맞은 게 분했는지 자기 아들한테 제 딸 번호를 알아낸 뒤에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사기쳐서 교도소 생활한 건 똑같다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잘 됐다면서 결혼 무르는 게 낫겠다고요. 엄마 말 좀 들어봐. 응? 엄마, 어떻게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겼을 수 있어? 아니, 이해할 수 있어도 안 할래. 화내지 말고 이야기 좀 해보자, 우리. 어? 됐어. 다 필요 없어. 나 집 나갈 거고, 이제 다시 엄마 안 볼 거야. 나 찾지 마. 결혼도 엎어졌어. 다 끝났다고. 그날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심 금방 다시 돌아올 거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몇 달 동안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다니던 학과까지 찾아가서 물어봤지만 휴학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딸아이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딸아이가 자주 가던 음식점, 거리, 매일같이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딸은 동네를 떠나 멀리 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만약 애를 지우지 않았다면 지금쯤 시기상 애를 낳고도 남았을 텐데 대체 어디서 혼자 끙끙 앓고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어 매일 밤마다 딸아이가 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건지, 이제 어떻게 해야 다시 딸과 만나 용서를 빌고 함께 살 수 있는 건지, 멍청하고 자격이 없는 엄마라 그런지 그런 것조차 생각하기 쉽지 않았어요. 저에게 유일한 가족은 제 딸밖에 없고 그 힘든 식당이라며 곰을 팔아가며 키운 딸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버리다니 모든 게 다 제 업보 같았습니다. 젊은 날 제가 그 짓을 해서 교도소에 갔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벌이 너무도 끔찍스러웠어요. 교도소에서 그 방장 여자한테 당할 만큼 당했다 생각했는데 그게 벌이라 생각했는데 하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은 제게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엄마의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면서요. 희망의 끈을 놓으려던 찰나 먼저 연락 와준 딸이 고마워서 서둘러 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왔어? 딸은 조금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와 있었어요. 딸은 아이를 친구에게 맡기고 왔다면서 이제는 모든 걸 다 말해달라 했습니다. 딸의 표정은 무척 진지했고 전 딸 앞에서 사죄하는 심정으로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제가 갑작스럽게 임신하게 된 후 생활이 어려워졌던 일, 친구의 소개로 보험 사기를 저지르게 된 일,
그제로 교도소에 갔다 그 여자를 만나게 된 일까지. 딸은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엔 한숨을 조금 쉬더니 예상치 못한 한마디를 했어요. 저를 용서하겠다고요. 사실상 엄마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은 피해자들이지만 엄마가 내 용서를 바란다면 그러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딸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엄마를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한 맺힌 말들을 마구 쏟았어요. 엄마가 나 키우다 너무 힘들어서 잠깐 그런 생각한 거잖아. 나라도 엄마를 이해해야지. 딸은 마음이 다 정리되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엎어졌지만 혼자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며 당당한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렇게 그날 딸과는 헤어졌고 지금은 딸이 집에 들어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딸과 얼떨결에 화해하긴 했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딸이 왜 저를 용서해주겠다고 한지 모르겠지만 그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용서를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딸에게 고마울 따름이에요. 만약 딸이 들어오면 제 힘 닿는 곳까지 도와줄 겁니다. 육아도 대신해주고 딸이 대학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옆에 있어줄 거고요. 지금까지 기구한 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주 한 잔 안 하면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 주절주절 늘어놓았는데 쓰면서 지나간 세월이 후회도 되고 피해자들에게도 죄송스럽고 딸에게도 미안하고 그러네요.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엔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